그러면은 조금 더 다시 한번 매크로로 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앞으로는 좀 어떤 좀 시나리오가 좀 펼쳐질 것 같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는 뭐 상반기에 빠진 건 나도 다 알고 있고 근데 하반기에 어떻게 될 거냐 맞아요. 가 이제 관심사죠. 반등할 거냐? 네네네. 반등할 거냐 아니면 이제 더 빠질 거냐. 더 빠지면 일단 현금으로 빼놔야 되냐. 뭐 이런 게 이제 다 궁금하신데 항상 이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시죠.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하시고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시는데 이제 하반기에 더 빠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뭐 반등할 수도 있다. 지금은 이제 빠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계속 이걸 맞출 수 있느냐, 과연 그분이 맞출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저의 궁금증이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공부를 하고 시장에서 몸소 겪어본 바로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시장의 타이밍을 예측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네. 한 번, 두 번 맞히는 분들은 당연히 있었지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매크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시장 하락할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9년부터 아니면 2018년부터 얘기할 수도 있죠. 그 10년 주기설 얘기하면서 98년 IMF, 2008년 금융위기, 2018년이 이제 10년 주기설의 세 번째거든요. 근데 이제 2018년부터 계속 하락을 얘기하다가 2018년에 좀 빠졌어요, 그나마. 근데 19년에 올랐고 20년에 올랐다가 코로나 때문에 빠졌었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락론을. 2021년에도 얘기하고 2022년에도 얘기했는데 2022년 계속 빠지니까 내가 하락한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분의 분석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맞을 수 있는데 그분의 분석이 맞다고 해도 정확한 시점 예측이 어려워요.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뭐 6개월,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걸 과연 맞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걸 내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반기에 주가 올라갈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아니, 하반기가 아니라 이제부터 주가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근데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올라갈 때까지. 계속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하반기 안 올라가고 뭐 23년에 올라갔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이런 악재가 있어서 못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면 그만이거든요. 맞아요.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왔다 뭐 이런. 네네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우연찮게 22년 말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뭐 휴전이 되거나 뭐 이런 호재가 딱 터지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전쟁을 예측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하면 언젠가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시점이 다 너무 달라서 만약에 제가 되게 유명한 교수거나 아니면 좀 유명한 이코노미스트여가지고 2022년 11월 이후에는 반등합니다. 네. 그때까지 현금 보유하시고 반등하는 거 보고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그때까지 현금 보유했는데 갑자기 하반기에 7월, 8월에 미국에서 뭔가 해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고 시장이 갑자기 반등을 하면 주가는 더 빨리 반영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반기에 있는 4, 5개월의 상승장을 못 먹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 또 다른 말을 하면서 나오긴 하겠지만 그분 말만 믿고 투자를 하기에는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면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가능하고요. 아주 심플하게는 주가가 오르거나 횡보하거나 빠지거나 셋 중에 하나죠. 오르거나 빠지거나로만 봤을 때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고 보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반반이라고 보죠. 러프하게 반반이라고 보는데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아무리 예측을 잘하고 아무리 정교한 모형을 갖고 있어도 하반기에 발생할 그 어떤 이벤트를 누가 예측할 수 있겠어요. 상반기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아니었다면 이 정도로 심한 상황이 오진 않았을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하반기에 전쟁이 종결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이벤트로 이제 뭔가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그래서 두 가지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봤었는데 저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 전문가들이 이거 전쟁 안 난다고 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고 진짜 만약에 난다고 막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결국 났잖아요. 근데 그것 되게 급작스러웠다고 제 기억에는 남아있는데 종결되는 것도 그렇게 굉장히 급작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저도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네. 어떤 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너무 당연한 거였다는 듯이 얘기하더라고요. 또 그러세요? 그분이 이제 전쟁 나기 전에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찾아보진 않아서. 그래서 그런 어떤 지정학적인 거랑 역사적인 맥락을 이용해서 뭐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 말씀은 되게 길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그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게 짧아질지 길어질지 알았다면 예를 들어서 원유를 잔뜩 사가지고 엄청 부자가 됐거나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겠죠. 근데 뭐 부자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서 네 그래서 그거는 진짜 알 수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또 원숭이 두창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근데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경제 전반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하고 연준의 금리를 또 금리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내 모형에서는 감지하지 못했다라는 게 과연 핑계로서 넘어가도 되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뭐 최근에도 이제 노벨상 받은 분이 예측했다가 인플레이션 이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예측했다가 그 폴크루그먼 예 그리고 교수님이 이제 자기가 예측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쿨하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조차도 굉장히 그 저명한 분인데 틀릴 수 있고 예,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만 믿고 뭔가를 한다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미래를 알 수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우선은 주가도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 주식을 주식 좀 더 나아가서 자산 배분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는 맞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 질문을 조금 더 이제 바꿔보면 네. 투자를 해야 되냐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고 이제 아마 이제 지금 시기에 투자해도 되냐는 그 질문하시는 분들은 투자에 대해서는 당위성은 알고 계시긴 할 텐데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일단은 최소한 인플레이션보다는 내 돈을 불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이제 물가 상승 때문에 내 돈이 잠식당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물가 상승만큼은 불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하지 않고 모두 현금으로 갖고 있겠다라고 하시면 혹은 은행에 예금해 놓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걸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실질금리라는 거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은행에서 주는 예금은 금리는 명목금리예요. 뭐 3%로 준다고 하면 이 3%는 명목금리거든요.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빼야 실제 금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현재 1분기 말 기준입니다. 2022년 1분기 말 기준으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2% 정도 돼요. 아, 그래요? 예, 마이너스 2%. 투자 안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시중은행 평균 금리로 한 건데 지금은 이제 더 나빠졌을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훨씬 빨리 올라가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가 쫓아 올라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게 2020년 하반기부터 계속 마이너스고 지금 이제 마이너스 2% 수준이에요. 네. 지금처럼 실질금리가 심하게 나빴던 때가 2008년 금융위기 때밖에 없어요. 1996년 이후로. 네, 근데 예금에 들어간다는 건 그냥 돈이 마이너스 나게 놔두겠다는 거랑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금을 하는 건 내 돈이 마이너스 나게 그냥 놔두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투자하면 더 마이너스 나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예금이 답이 아닌 거는 이제 공감을 된 것 같고, 그럼 투자를 해야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시작하는 게 좋냐 해서 투자 전략에 따라 달라요. 주식을 하시는 분, 혹은 주식만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채권만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 대상이 있고 투자 방법들이 있는데 뭐 부동산만 하시는 분, 부동산이라고 치면 지금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네. 누가 봐도 정말 그게 되게 그 주식도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주식도 그 9만 이렇게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 막 그때 9만 원 막 이렇게 됐을 때요. 그때 이제 막 가격이 오르니까 다 산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리고 계속 가져갈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막 삼성전자 비전 좋다는데 결국은 가격이 떨어지니까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도 장기 우상향 한다고 하지만 이거 잘못 사면 힘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이 어려운 게 주식은 반등하면 또 확 반등하거든요. 네. 부동산은 안 해요? 네, 하반기 상황 바뀌면 주식 확 올라가요. 네. 그럼 많이 봤잖아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 몇 달 만에 그냥 확 올라갔으니까. 근데 부동산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되게 늦게 움직이는데
반등도 되게 늦게 해요. 아. 네,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되게 느려요. 네, 그리고 실거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무리 갭 투자자라도 전세를 살고 있는 실거주자가 있어야지 갭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 전세 사는 사람들은 부동산 얼마나 자주 생각하냐면 2년에 한 번 생각해요. 이사갈 만기 될 때. 그렇게 그동안은 아무 움직임이 없거든요. 2년은 최소한. 네,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 굉장히 낮은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고 변동성이 이제 작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하락이 시작되면 되게 오래 가요. 오래 간다. 네, 과거에도 항상 그랬고 상승도 되게 오래 가고. 그래서 뭐 2018년, 9년에부터 이제 서울 부동산 하락한다고 얘기하는 너무 많이 올랐다. 하락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올랐잖아요.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이제 상승의 추세 모멘텀이 계속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클수록 반대도 커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어려운. 혹시 과거에 그 주식 시장이 좋을 때랑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랑 이렇게 같이 가는 이런 때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은 지역과 상관없잖아요. 네. 서울 사는 사람이랑 제주도 사는 사람이랑 주식하는 건 똑같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이나 외국에서도 똑같아요. 한국 주식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제주도 부동산에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지는 않거든요. 예,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과 실거주 사람들과 아니면 이제 육지에 제주도 섬이라서 제주도 출신. 예, 제가 제주도 가서 육지라고 하거든요. 제주도 밖은 육지라고 하는데 육지에서 온 투자자들 일부의 극소수의 투자자들이죠. 그리고 이분들은 비행기 타서 제주도 와서 아파트를 보고 뭐 계약을 하고 하는 게 좀 원활한 정도의 사람들인 경우에 이제 투자를 관심이 갖는 거라서 그 텀이 굉장히 길어요. 지역별로 격차가 나고. 지역별로. 그래서 서울이랑 이제 부산 같은 지방 부동산 움직임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주시장이랑 부동산을 엮어서 말하는 건 불가능하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자산 배분 얘기 다시 하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 베이스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점을 보고 싶어 하고, 예를 들어서 난 삼성전자에만 투자한다라고 하면 더 빠졌을 때 사고 싶죠. 네, 뭐 삼만전자 또 코로나 때처럼 삼만전자 되면 사는 게 더 유리할 텐데, 그러면 이제 시점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자산 배분 투자를 한다. 자산 배분 투자를 한다고 하면 지금 너무 좋은 시즌이에요. 네. 왜냐하면 일단 자산 가격들이 다 싸요. 자, 반대로 말하면 1년 전, 뭐 1년 반 전에 자산 배분 투자한 분들은 지금 손실이 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앱에 나온 똑같은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고 이제 계속 계좌 공개하고 있는데 1년 정도 됐거든요. 1년 됐는데 마이너스예요. 2021년 초. 네. 2021년 7월에 이제 주식 리치고 이제 베타 버전이 출시가 되면서 거기 나온 포트폴리오대로 저도 투자를 하고 이제 홍준욱 대표도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둘 다 마이너스예요. 당연히 마이너스 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자, 거꾸로 말하면 어떤 전략도 항상 좋진 않아요. 전략 자체도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하는데 그 폭을 낮춘 게 자산 배분이거든요. 네. 주식만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산 배분하면 이렇게 움직여요. 스무스하게. 근데 어쨌거나 빠지긴 빠져요. 자,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자산 배분 투자자에게도 지금 굉장히 좋은 시점이죠. 싸졌으니까요. 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지금 투자하기 좋다. 하고 보는 거죠. 1년 반 전으로 돌아간 거네요. 네. 그래서 더 싸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자산 배분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을 예측할 수 없다. 근데 대응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지금같이 빠졌어도 리밸런싱 하면서 달러는 올라갔네. 그렇구나. 이건 많이 빠졌지만 이건 심지어 올라갔네. 혹은 안 빠졌네. 그래서 이제 저가 매수하는 그런 재미. 혹은 반대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했을 때 팔고 또 싸진 걸 사는 이런 이제 고값에도 저가 매수.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지금도 나쁘지 않은 투자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아니면 저희 앱이 나오면 그때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 전설의 투자자들이 다 투자의 대가들이 말하는 게 자산 배분을 안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중요한데 그 동안은 잘 몰랐다가 네. 이제 하락장에서 정말 뼈저리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락장의 굉장히 재밌는 특성 중에 하나가 아예 계좌를 안 보시는 분들이 있고, 아예 안 보고 그냥 계속 기다려요. 그냥 기다려요. 예, 그리고 뉴스에서
뭐가 올랐다, 뭐가 신고가를 돌파했다,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때 다시 봐요. 그럼 이제 이미 늦은 거거든요. 상승의 초입에 되게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뒤늦게 들어갔다가 뒤늦게 빠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손실이 누적되는 이제 현상들이 있는데 그래서 시장에 항상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산 배분 투자고, 그리고 투자를 이제 오래 하시고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만의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초보자인 분들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처음에 이제 자산 배분으로 시작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후를 보고 길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특성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수익도 챙기지만 안전하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자산 배분 투자를 권하고 있고. 아, 연금 계좌랑 자산 배분이랑 이렇게 연동하는 거예요. 너무 잘 맞는 궁합이에요. 연금 계좌에서는 우리나라는 주식 투자 안 되거든요. 개별주. ETF만. 네. ETF나 펀드만 가능하고, 이제 뭐 이거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공무원 연금, 그다음에 해외 유수의 그 유명한 연기금들도 다 자산 배분해요. 네. 연금의 운용과 연금 인출해서 또 써야 되잖아요. 그거에 최적화된 게 자산 배분이라서 그런 곳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걸 이제 추천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만약에 좀 한 100의 그 돈이 있다고 하면 정말 그래도 개별 종목을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한 50 정도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퍼센트는 자산 배분으로 한 상태에서 개별 종목 투자를 좀 병행해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들고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 거는. 근데 계좌는 나눠 놓으세요. 계좌를 나눠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만약에 투자할 여력이 있다면, 근데 주식도 하고 싶잖아요. 네, 그 주식도 하고 싶고, 저 자산 배분이라는 것도 좀 해보긴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주식 계좌를 2개 열으셔가지고, 하나는 개별 주식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시고, 한 계좌는 그냥 자산 배분으로 그냥 놔두세요. 네. 보통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한 계좌 안에서 개별주도 하고 ETF도 하고 막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엑셀로 관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이제 그 심적 회계라는 게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이제 회계를 나눠 놓는 게 굉장히 유리한데, 미국의 모 영화 배우가 집에 이제 깡통에 돈을 넣어 놨대요. 근데 깡통에 이제 이름표를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음식비, 이건 무슨 비 했는데, 친구가 놀러 갔는데 자기 지금 맥주 살 돈이 없으니까 네가 내라 이랬다는 거야. 저 옆에 통에 돈이 있잖아. 아니, 저 옆에 통은 음식 살 돈이야. 맥주 살 돈이 이 통에 있는 건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네가 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제 얘기를 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심리적으로 딱 구분을 지어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식 계좌 따로, 그 자산 배분 계좌 따로 해서 2개를 한번 지켜보세요. 6개월이든 1년이든 쭉 지켜보시면서, 만약 주식 계좌가 수익이 굉장히 잘 난다, 그럼 난 주식에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취향을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 모르니까 자산 배분을 해보라고 하는 거고, 자기가 개별주에 굉장히 투자를 잘한다고 하면 개별주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그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다 하지 마시고 최소 1년 이상, 뭐 3년은 하셔야 돼요. 3년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사이클이 되게 짧아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빠지는 시장이 오거든요. 1-20% 쭉쭉 빠지는. 그렇기 때문에 3년 이상은 해보시고, 큰 자금은 그때 가서 의사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자산 배분 계좌는 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그날의 가격을 보면 그 전날에 그 실천이 무너질 수 있듯이, 그래서 이 리치고 앱 나오면은 이렇게 이런 걸 활용해서 강제로 하는 거, 꼭 그걸 지키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주식 계좌는 좀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고. 네네네. 저는 뭐 원유나 뭐 인버스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말리지 않아요. 네. 단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몰빵하시기 전에 자기가 이걸 잘 하는지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을 해서, 그러니까 투자가 한 방에 성공하면 좋은데 그런 거 절대 없거든요. 실패를 해도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여유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나 1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50 이렇게 하시고, 내가 한 1000만 원 있다. 적금이 완기돼가지고 1000만 원 찾는다고 하시면 900만 원은 자산 배분 하시고요. 100만 원 가지고 해보세요. 주식. 네. 주식 이제 뭐 얼마 안 하잖아요. 한 주당. 그래가지고 막 해보세요. 1년 동안. 딱 1년 동안 해보시고, 이게 상승장이어서 오른 건지 주식이 아닌지를 이제 잘 고민해 보시고, 내가 주식을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2년 차에는 여기에서 돈을 더 가져가도 되지만, 여기 100만 원이 200 됐을 거 아니에요. 뭐 200이든 150이든 요거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벽을 딱 그어놓고 이거 서로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자산 배분이야 뭐 5% 10% 정도일 거예요. 시장이 좋으면 15% 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자산 배분 이 정도 나는구나. 알고 있고 주식 내가 하는 주식 이 정도 나는구나. 한 3년쯤 지나서 이렇게 또 하락장을 또 겪으면 뭐 이게 주식 반토막 나는 것도 한번 보고 근데 자산 배분 투자는 뭐 마이너스 5%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길게 보면 또 다시 뭐 플러스 전환되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보면서 자기가 어느 게 더 잘 맞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져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투자는 진짜 이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 금리를 생각했을 때 안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한다고 했을 때 이제 혹 지금 이제 고통을 많이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 자산 배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자산 배분 계좌와 주식 전용 계좌를 좀 나눠가지고 한번 운용해 보시고 한 3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서 자신을 파악하면 좋겠다. 특히 이제 그 연금 계좌 있잖아요. 연금저축펀드, 뭐 IRP 활용하시고. 이런 계좌들이 있으니까 그 계좌는 어차피 개별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100만 원 매달 100만 원 있으면 뭐 연금저축에 30만 원, IRP에 뭐 3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거기는 자산 배분 해놓고 그다음 일반 계좌에는 남은 40만 원을 넣어가지고 이건 그냥 주식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사님 그 연금 계좌 좀 얘기해 주셨으니까 노후와 조금 연결을 지어가지고 또 이게 은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100세 인생에서. 매달 한 100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은 어떻게 좀 한번 대략적인 플랜? 그런 거 가이드라인 한번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보통 이제 뭐 직장 생활 몇 년 하신 분들은 이제 100만 원 정도 여유 자금 있을 수 있죠. 있으셔야 됩니다. 네. 카드 값으로 다 나가면 안 돼요. 원화책으로는 해야 되는 네, 네.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네. 그 정도 하셔야 되고 100만 원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요거 전에 이제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 내가 이제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도대체 이 돈을 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적금에 다 넣을 거냐? 이거부터 좀 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비상자금을 우선 만드셔야 돼요. 비상자금 뭐냐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한 3개월 출근 못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예비비라고 하는데 일단 월급의 한 3배수 정도를 예비비로 만들어 주는 거를 이제 그 재무설계 이제 하는 쪽에서는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교통사고 나서 3개월 출근 못 할 수 있으니까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1년에요. 아니요. 월급의 3배수. 네. 평생 동안요? 그냥 그 정도는 계속 현금으로 계속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마통을 쓰거나 대출 받을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그렇게 가이드를 해요. 그래서 뭐 월급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라고 치면 339 900만 원이네요. 900만 원 정도를 예금 이런 건 그냥 예금에 해두시면 돼요. 네.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금에 해서 기본적인 이자는 받게끔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요거 꺼내 쓸 수 있거든요. 비상금이에요, 비상금. 예비비. 뭐 예. 실질금리, 명목금리 상관없이. 네네네네. 요거를 해놓고 물론 이것도 되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라면 저희도 이제 안정형을 해놓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안정형으로 해서 뭐 마이너스 5% 정도는 커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운용을 하셔도 돼요. 운용을 하셔도 되지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ETF 자산 배분을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한 돈을 찾을 수 있어요.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서 그 정도는 하고 요게 돼 있다고 예비비가 되었다고 칠게요. 예비비가 되어 있다고 쳤을 때 이제 매달 100만 원씩 내가 저축을 할 여력이 있어요. 그 저축이라는 건 은행에 돈을 넣는다는 뜻이 아니고 절약해서 돈을 모았다는 뜻이거든요. 돈을 안 쓴다는 뜻이고 이렇게 되면 이 돈에서 어떻게 이제 분산을 하냐면 저는 이제 연금저축하고 IRP에 일단 연 700을 채워 넣으라고 이제 꼭 말씀을 드려요. 연금저축에 400, IRP에 300, 예, 급여 5,500 이상인 경우에는 요렇게 400, 300을 넣으면 700만 원어치 세액공제가 돼요. 세액공제를 얼마를 받는 거냐면 연말정산 할 때 115만 원 정도 환급받아요. 100만 원 그냥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연금저축이랑 IRP에 700을 안 넣고 있었다. 그러면 매년 100만 원씩 버리고 있는 거예요. IRP. 예. 네네네. 그 매년 100만 원씩 정부한테 세금을 환급받아야 되는데 그 못 받고 계속 버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이건 해가 지나면 소급이 안 돼요. 그 당에만.
네, 당해만 돼요. 그래서 이걸 꼭 받으셔라. 그 100만 원 이거 환급 받잖아요. 이거는 좀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뭐 휴대폰 바꾸거나, 뭐 가방을 사거나 여행을 가거나 뭐 이런 거에 좀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분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700만 원을 모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금 저축에 월 33만 원 하면 연 40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IRP에 25만 원 이렇게 넣어서 둘이 합쳐서 700만 원 연에 넣고 세액공제 꼭 받으시고 거기 넣어가지고 뭐 투자 안 하셔도 돼요. 자산 배분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 안에 있는 무슨 예금 상품 같은 걸 가입하셔도 일단 세액공제 받는 게 핵심이니까 그것부터 받으시고 그 안에서 이제 나중에 느끼실 거예요. 내 연금 저축이 20년 됐는데 연 수익률이 1%밖에 안 됐더라 이런 거. 그런 후회하시기 전에 자산 배분으로 적정하게 투자를 하시길 권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돈이 약 42만 원 남아요. 요거는 어디서 하는 게 좋냐면 ISA 계좌라는 게 있거든요. 개인 절세 통장이에요. 개인 절세 통장. 개인 절세 통장인데 이 ISA 계좌를 여셔가지고 여기는 주식 투자도 가능하고 ETF 펀드 투자도 가능해요. 증권사에서 계좌를 열면 거기서 뭐 알주식 하시고 싶으면 여기서 주식 투자 하시면 되고 아니면 근데 주식 잘 모르겠다. 그럼 여기 이 계좌도 뭐 자산 배분 운용하셔도 되고 ISA 계좌는 이제 3년 이상 하면 굉장히 좋은 비과세 효과가 있는데 3년 이상 안 해도 돼요. 네, 긴급하면 뺏을 수도 있어요. 네, 비과세만 안 받으면 되니까. 예. 네,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ISA 계좌는 꼭 만드셔야 되고 ISA 계좌에 연 2천까지 납입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유자금 있으면 여기서 굴리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은 연금저축, IRP, ISA에 순서대로 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대략 연 1,200만 원인데 네. 그러면 이게 한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한 20년, 뭐 30년 굴러가면 대략 어느 네. 정도 금액이 나오는지. 일단은 이제 그 미래의 부를 이제 계산할 때 이제 가장 계산 공식이 뭐냐면 원금, 투자 원금에다가 1+ 수익률 하고 요 기간을 제곱해요.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계산해보면 연금저축에 월 33만 원씩 넣어가지고 30세에서 60세까지 30년 넣었다. 그리고 이게 약 8% 수익률을 냈다고 하면 퇴직할 때 60세에 4억 5천 정도가 돼요. 굉장히 큰 돈이죠. 네. 4억 5천. 4억 5천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99세까지 매달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4억 5천에서 수익률이 안 나더라도. 근데 실제로는 수익률이 나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수 그게 있죠. 또 계속 굴러가는 네, 거죠. 네, 네. 그 뭐 4%를 뭐 그런 걸로 해서 그렇게 이제 계산하는 것도 있고 일단은 원금 자체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근데 연금저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IRP도 있잖아요. 예, 거기서도 조금 적게 넣었으니까 뭐 3억 얼마 되겠죠. 거기서 한 7, 80만 원 나올 거고. 이게 따로따로 나오는 거예요? 네, 합쳐서 네, 네. 4억 5천이? 아니요. 아까는 연금저축 33만 원 넣는 연금저축 계좌 하나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구나. 네. 많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럼 이제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가 잡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운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연금저축 하나만 해서 100만 원, 월 100만 원을 60세부터 100세까지 대충 받을 수 있어요. IRP는 조금 적게 넣었으니까 한 7, 80만 원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은퇴 계획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 자금 얼마를 만들어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은퇴 자금 10억이냐 20억이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20, 30대 분들은 이제 별로 관심 없으실 거예요. 당장 카드값 맞기도 급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0만 원 꼭 저축하시길 바라고요. 네. 왜냐면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한테 이런 말씀 꼭 드리는데 본인이 취준생이었을 때 취업 준비를 하거나 대학생이었을 때 그렇게 많은 돈 쓰지 않았잖아요. 지금 한 달 월급이 뭐 200이든 300이든 상관없이 취업 준비할 때 이렇게 자기가 한 달에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었잖아요. 갑자기 회사원이 됐다고 해서 뭐 나의 뭐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한 달에 2, 300을 꼭 써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쓰잖아요. 자연스럽게 카드 만들고 뭐 그 쓰게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없었던 돈이라고 생각하면 또 그 돈으로 맞춰 쓰게 돼요. 2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은 300만 받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300만 원 받는 사람도 똑같아요. 근데 300만 원 받는 사람도 남는 돈이 없고 월급 500만 원 받는 사람도 남는 돈이 없어요. 제가 이제 뭐 주변에 여러 이제 지인들, 여러 나이대 지인들 만나보면 너의 말은 이해했다.
형의 말은 이해했어요. 그래 돈이 없는데 야 너 결혼도 안 했고 집도 없고 대출도 안 갚고 네가 왜 돈이 없냐. 없대요. 예. 근데 없는 게 아니고 이미 쓴 거죠. 근데 미리 이제 연금 계좌에 이제 넣어놓는 게 굉장히 유리한 게 뭐냐면 연금 계좌에 넣는 거는 돈이 없다고 생각해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저거는 한 60세 넘어야 된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연금 계좌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이제 강추하거든요. 강추. 그래서 꼭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40대 넘어가면 이제 은퇴를 고민해요. 은퇴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 50대 초중반부터 이제 회사의 선배들이 퇴직을 하거든요. 그걸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막 옛날부터 친했던 형이야. 막 선배님이야. 근데 막 퇴직해. 그럼 퇴직하면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집 한 채밖에 없고 가진 건 없고 회사에서 나가야 되고. 예. 이제 뭐 아이들은 한창 크고 있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제 뭐 또 다른 직장 알아보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정년이 좀 보장된 회사들은 이제 50대 넘어가면서 이제 고민을 진지하게 시작하시죠. 그때부터 알아봐요. 그때부터. 늦었죠. 예,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그때부터라도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만약에 40세라고 만약에 치면 60세에 은퇴한다고 치고 100살까지 40년 동안 살아야 돼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잖아요. 엄청나게 긴 시간을 살아야 하는데 이때 쓸 자금이 필요하죠. 누구나. 뭐 다 놀고 먹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충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네. 한 달에 한 500은 내가 써야 돼 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한다고 칠게요. 그건 현재 물가 수준에서 500 정도 쓰면 내가 이제 적당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500이 뭐 단독 가구는 엄청 큰 돈일 거고 4인 가구 5인 가구 막 이렇게 되면 이제 빠듯한 금액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 대출금, 앞으로 대출금 나가면 정말 빠듯한 금액이 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500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이게 이제 현재 물가 수준인 거고 인플레이션 1년 한 2%가 난다고 그냥 가정했을 때 20년 후, 즉 퇴직할 시점에는 740만 원이 있어야 돼요. 현재 500만 원의 생활 수준을 하려면 그러면 월 740이면 연 8,800이 되고 이거 단순히 40년 곱하면 35억이 있어야 됩니다. 퇴직하는 시점에. 네. 네, 퇴직하는 시점에 현금 30억 딱 있고 이거 물가 상승률만큼만 그냥 굴리게 되면 100살까지 쓸 수 있어요. 월 500의 생활 수준을. 그럼 35억 가지고 퇴직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1% 안 될 겁니다. 0. 몇 %? 네네, 진짜로. 뭐 집 포함하면 안 돼요, 집은. 집은 집이고. 네, 집은 집이고. 집값 올랐다고 이제 차 바꾸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집값 몇 억 올랐으니까 외제차로 바꾸는 거예요. 5천밖에 안 썼다고. 약간 이런 거죠. 네, 근데 그건 집은 이제 사실 상관이 없어요. 우리 집만 오른 게 아니잖아요. 이사 가도 그 집도 비싼데. 맞아요. 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야 35억은 못 맞추겠다. 저도 못 맞출 것 같아요. 못 맞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심플하게 접근할 수 있냐면 딱 한 달 생활비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뭐 4인 가족의 가장이다. 40대 가장이다. 그러면 한 달에 500 정도 쓸 수 있거든요. 생활비 이것저것 다 쓰면 잘 계산해 보세요. 500 나갑니다. 더 많이 쓰시는 분도 있고 뭐 주택담보대출이 더 크면 더 커지기도 하고 어쨌거나 지출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 주택담보대출을 뺄 수도 있겠죠. 각자 사정이 다르시니까 틀리긴 한데 내가 지금 한 달에 뭐 300이든 500이든 쓰고 있다. 우리 가족이. 근데 내가 준비하고 있는 연금 뭐 투자금 다 해서 퇴직 후에 500이 나올지 계산해 보면 돼요. 되게 깔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금융감독원의 파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 퇴직금 계산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내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 개인연금 쌓인 정보를 다 가져와요, 걔네가. 그래서 보여주거든요. 그거 보고 대충 나눠보면 나와요. 대부분이 안 돼 있어요. 네, 대부분이 관심도 없고 실제로 제 이제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만나서 저녁을 먹는데 재작년인가 그런 똑같은 얘기를 물었어요. 40대 후반인데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길래 너 한 달에 얼마 쓰냐 몰라요. 일단 한 달에 얼마 나가는지 몰라요. 정확히 이제 아내분이 관리하기도 하지만 본인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연금 얼마 넣니? 연금 안 넣는데요. 그때까지 안 넣는 거죠. 네, 그럼 너 모은 돈 얼마 있냐? 없는데. 집 한 채. 네, 집 한 채 아직 대출을 다 안 갚았고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물려받을 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자는 아니에요. 그 친구 부모님이.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을 지금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난 지 좀 됐는데 아마도 다시 만나서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일단은 자기가 자기 현황을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자기 한 달에 1,000만 원 써야 된다. 그러면 전혀 다른 플랜을 가져가야 되죠. 근데
죽어도 나는 노후에 1,000만 원 못 만들겠다. 그럼 지금 생활비를 줄이셔야 돼. 지금 줄이셔야 돼요. 노후에 적게 쓰겠다. 지금 쓰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매일 밥을 먹던 사람이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면서 못 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텔밥을 먹을 게 아니라 동네 식당 밥을 먹던지 좀 낮춰놓고 그걸 연금에 넣어서 운영을 하시면 나중에도 식당밥을 먹을 수 있어요. 생활 수준이 같잖아요. 행복의 차이는 이제 거기서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500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이에요. 아까 연금저축에 이제 월 33씩 넣어가지고 60세까지 해서 4, 5천 만들고 거기서 이제 월 100이 나오고요. 그다음 IRP도 또 넣었잖아요. IRP도 넣었으니까 거기서 또 100만 원 가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200이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 받죠. 열심히 60세까지 직장생활 해가지고 65세부터 국민연금 받잖아요. 국민연금에서도 월 100만 원 정도 채워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자기 급여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뭐 50만 원에서 뭐 150, 200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 달라서 대충 100이 돼요. 그러면 이제 총 300인데 그럼 200만 원이 모자라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됩니다. 연금에 700 이외에 더 납입할 수 있거든요. 추가 납입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주택연금이란 걸 활용할 수 있어요. 퇴직할 때까지 열심히 아파트 대출금 갚고 퇴직해서 생활비가 이제 내가 부족하다 더 쓰고 싶다 그러면 집을 대출을 정부한테 해주는 시기예요. 그래서 정부한테 100만 원씩 연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씩 연금을 받으면 얼추 500은 만들어져요.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40대, 50대 분들은 자기 안 되겠는데 라고 하시면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 지금부터 생활비 줄이세요. 왜냐하면 노후에도 살아야 되잖아요. 노후에 살아나는데 지금 생활비 너무 많이 쓰시면 연금에 모을 돈이 없잖아요. 생활비 줄이셔야 돼요. 답이 없어요. 생활비를 뭐 400이든 좀 줄이세요. 줄이고 100만 원 남은 거 연금에 넣어가지고 플랜을 짜는 거죠. 또 하나 방법은 더 일하시면 됩니다. 60세에 퇴직하는 게 아니라 65세, 70세, 75세 일할 수 있는 제2의 직장을 이제 지금부터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년, 10년 준비하시는 거죠. 뭐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커피숍을 하더라도 주말마다 커피숍에 가서 일하세요. 알바를 해봐야 알죠. 네, 그리고 뭐 치킨집이든 뭐든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이제 노후에 농사 짓고 싶다는 이제 선배님들이나 동료들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희 집이 시골이라서 제주도 시골이라서 저희 집에 땅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친척들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해서 농장에 가서 많이 일을 해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감귤도 따보고 마늘밭에 가서 땅도 갈아보고 농사 한번 지어보시면 허리 끊어지는 그 고통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주말 농장 해보세요. 주말 농장 해서 뭐 고구마도 심고 해서 매주 가셔가지고 이게 내 체질에 맞는지 처음엔 재밌어요. 처음에 재밌어. 싫으시면 막 나거든요. 근데 이걸 매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좀 규모가 좀 커지면 주말농장이 좀 규모가 커지면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1년, 2년, 3년 해보시고 야 이건 난 너무 좋다. 흙을 밟고 막 이런 게 너무 행복하다. 여기서 나온 상추를 가지고 삼겹살 싸먹는 너무 재밌다. 한두 번이 아니고 1년, 2년, 3년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규모가 커져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과수원에 가서 일하세요. 그 다음에 그걸 해보셔야 이 농사가 내 체질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든 간에 5년 10년 준비하면 다 됩니다. 네, 다 될 것 같아요. 준비 안 하는 게 문제라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일을 70세까지 하잖아요. 노후 준비 자금 굉장히 줄어들어요. 30년으로 확 줄어든대요. 네. 30년으로 줄어들고 또 그동안 또 계속 모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고 딱 첫 번째는 지금 쓰는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실 것. 그 다음에 지금 당장 금감원 파인에 가서 노후 자금을 확인해 보시면 모자라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금감원 파인. 네, 금감원에 네이버나 다음에 가셔가지고 금감원 파인을 검색하시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 이제 회원 가입하시면 내연금 조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죠. 연금 말고 투자금으로 해도 되지 않냐? 맞습니다. 자기 주식 자금, 예금 다 조회해 보세요. 그런 이제 요즘에 오픈뱅킹이 다 있어가지고 모아서 조회하기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모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고 뭐 물가 상승 이런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나누게 해보세요. 내가 10억 있다. 10억 있으면 한 달에 500. 500이면 1년에 6천 쓰거든요. 6천이면 10억이면 뭐 한 12, 3년? 네, 이면 돈이 바닥나잖아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10억을 주식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얼마 나는지 냉정하게 평가하셔야 돼요.
근데 작년에 30% 나서 이거 말고 3년, 5년, 10년 동안 평균 얼마가 날지를 좀 냉정하게 평가해 보시고 좀 이제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사님께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을 관찰도 하셨고 상담도 직접 하셨을 것 같은데 그 100만 원 아까 그 이제 저축 여기서는 이제 그 자산 배분 연금 저축 계좌 돌려서 그 액수가 100만 원 정도는 거의 의무적으로 해야만 한다 이런 게 100만 원인 건가요? 그 150만 원, 뭐 200만 원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최소한 또 너무 높이 올라가면 또 비현실적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는 무조건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는 원화채굴로. 네. 일단은 월급이 아무리 작으시더라도 그러니까 뭐 한 250 초임 250이라고 치더라도 700만 원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연. 그러니까 월 60만 원 정도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액공제자 받아야죠. 100만 원 더 준다는데. 네, 그건 꼭 받으셔야 되니까 세액공제를 이제 받는 그거라도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투자하는 거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도 그건 일단 넣어 놓으세요. 예. 그리고 연금에 돈 넣어 놓으면 돈 묶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얘기하시는 젊은 분들 많이 계신데 그 정도 묶어 놓으셔야 돼요. 뭐 이렇게 저희 회사에도 이제 굉장히 젊은 분들이 계신데 난 돈 묶이는 게 싫다. 노후에 쓸 돈이 있는 건 좋지 않냐. 그건 맞대요. 돈을 묶어놔야지 노후에 쓸 돈이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또 벌 수도 있지 않냐고. 벌 수도 있는데 못 벌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벌면 당연히 더 좋은 거고 못 벌었을 때를 대비하는 게 이제 위험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산 배분 계좌랑 주식 전용 계좌 나누듯이 최저선으로 그렇게는 노후를 위해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산 배분 투자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 액티브한 거 할 수 있어요. 뭐 나스닥 뭐 이런 ETF 다 있거든요. 그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자 투자법은 두 번째예요. 어떤 투자를 하는 건 두 번째고 연금 계좌에 돈을 일단 넣어놔라. 예. 그냥 돈만 넣어도 되니까. 투자 안 해도. 네네. 투자 안 해도 100만 원 준다는데요. 무조건 넣어놔야죠. 그거 꼭 넣어놓으시길 바래요. 리미트입니다. 리미트. 최저 상한. 최저한. 예. 최저한상.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될까요? 만약에 그 한 70만 원 정도를 그 못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투자로 해서 그 금액을 늘리려고 하기보다는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먼저는 조금 더 내 본업에서 어떻게든지 해서 70만 원 정도를 추가 소득을 통해서 넣을 수 있게 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 네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요즘 원화채굴이란 말 많이 하더라고요. 원화채굴. 진짜 좋은 말이죠. 왜냐하면 무자본 투자잖아요. 무자본이고 제 몸 하나만 쓰면 되잖아요. 네, 회사에 정해준 규칙대로 내 몸 하나만 가면 되고 뭐 제가 아는 그 미천한 지식 가지고 상사들이 보면 정말 미천한 지식이에요. 근데 이제 회사에 가면 일도 가르쳐 주잖아요. 일도 가르쳐 주지. 너 이거 공부해. 이거 자격증 따. 이렇게 가이드도 해주잖아요. 그리고 상사들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도 배우고 지식도 늘리고 돈도 받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직장은. 그리고 내 리스크가 없잖아요. 네, 그냥 내 인생을 조금 저당 잡히긴 하지만 뭐 그러면서 그렇게 많이 가르쳐주고 돈 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원화채굴 꼭 하시고 보통 이제 투자를 이제 많이 유행했던 게 내가 투자로 대박을 낸 다음에 파이어 하고 싶다. 인데 파이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파이어 하려면 진짜 아껴 써야 돼요. 파이어 하신 분들의 인터뷰를 잘 보시면 뭐 정말 대박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40대 전에 파이어 하신 분들은 생활비 정말 조금 써요. 네, 제가 만나본 분들은. 그래서 자기의 운용 수익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한 달에 생활비 50만 원으로 살 수 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게 성결이 돼야 돼요. 내가 한 달에 얼마 쓰는지를 자기가 알아야 되고 그게 컨트롤이 돼야 돼요. 네. 아무튼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노후 대비뿐만 아니라 그 노후 대비를 위해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표점을 제시해 준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사님 그 끝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시장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투자 시장에서 이제 고문 하락장을 표현하고 항소는 상승장을 의미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고문 이제 이렇게 발로 내려 찌기니까 하락장이고 황소는 뿔로 들이받으니까 상승장이다. 뭐 이런 썰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곰과 황소가 이제 하락장 상승장을 그 상징하는 대표 동물인데 그래서 시장을 곰과 황소의 싸움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재밌는 게 뭐냐면 곰도 돈을 벌고 황소도 돈을 벌어요. 즉 상승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고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어요. 하락장이 이제 주식이 하락하는 거지 다른 게 다 빠지는 건 아니고. 근데 돈을 잃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곰도 돈을 벌고 황소도 돈을 벌지만 돼지와 양은 도살당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돼지는 탐욕을 상징해요. 예, 탐욕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그리고 양은 공포를 상징합니다. 투자 시장에서 공포에 질리는 사람. 왜냐하면 이 탐욕적으로 투자했던 사람을 예를 들면 작년 말 올해 초에 TQQQ에 몰빵한 사람, 네, 마이너스 지금 70%, 마이너스 80% 요걸 겪고 있거든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공포는 뭐냐면 시장에 빠졌다고 해서 원래 하려던 투자를 지속시키지 못하는 사람, 혹은 이제 지금 와서 현금화 해야겠다 이렇게 다 팔면 돈 못 벌죠.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곰이 오든 황소가 오든 내 통장에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야 뭐 자산 배분하지만 자산 배분만이 유일한 투자의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많이 공부를 해보세요. 많이 공부를 해보시고 접근해 보시고 초보자거나 잘 모른다면 자산 배분도 유용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어떤 시장이 오던 간에 내가 잘 버틸 수 있고 잘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 방법을 고민해 보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가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곰이 오든 황소가 오든 내 통장에 돈이 불어나는 거는 그 중에 한 가지로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자산 배분 투자라고 볼 수 있고, 가을에 출시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 한번 보시고 네. 또 괜찮다고 하시면 또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 예, ETF 처음 공부라는 좋은 책도 써주시고 오늘 실질적으로 꿀팁도 너무 많이 전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ETF 처음 공부의 김성일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